북한이 밤사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며 무력 시위에 나선 데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F-35A 등을 긴급 출격시켜 맞대응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이 확인됐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정부의 10월 물가 정점론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충분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며 중앙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DNA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와 경찰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3주 만에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허술한 인사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공기업 측은 당사자에게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차별 보복 공습 속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제에 대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향해 어떤 종류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선을 넘는 것이라며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 대를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보내며 공중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리며 한밤중 연쇄 도발을 벌였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처음 포착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서부 내륙 지역에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동부 내륙 지역에선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그리고 서해 지역에선 북방 한계선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한밤중 공중 무력 시위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까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협 비행을 마친 직후 북한은 이번엔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고 남한군이 어제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한 군부의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며 밤사이 벌인 일련의 무력 행동의 책임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650km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는 50km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미사일이 오전 1시 47분쯤에 발사됐고 배타적 경제수역 밖 해안에서 약 370k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현지 시각 13일 북한의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영토와 국민,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국내와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지고 있지만 안보 상황에 공개적인 답변이나 확인은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적계 등을 포함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왜곡, 은폐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 9곳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감사 중간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 라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안보실,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동 대응도 부실했을 뿐 아니라 은폐 행위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당국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실은 다른 기관들의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애초 이 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인정했지만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는 등 공식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해경 역시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으로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해 언론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실은 이대준 씨가 피격돼 소각된 사실을 대통령 서면 보고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해경 역시 이대준 씨의 사망 정보를 전달받고도 실종자를 발견하기 전처럼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번 달이 물가 정점일 것이란 정부의 전망에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한 수입 물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수입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태를 종합하면은 한 2-3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망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가 다시 커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한 달 전보다 3.3%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와 밀,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못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결국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물가 정점 시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총재는 그럼에도 금리 인상을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며 각국 중앙은행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8.1%를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6% 올랐습니다. 지난달 6.3%보다 더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연금을 42년 만에 최대폭인 8.7%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 연설에 나선 IMF 총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onetary policy puts a foot on the brakes, fiscal policy should not step on the accelerator because if it does, we are for a very dangerous ride.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지난 석 달간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2분기 11%보다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앨 거라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하락세로 시작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불안 요인을 떨쳐내진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대규모 감산 결정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낸 성명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감산을 한 달 늦춘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성취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렇게 밝히고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상 무고 혐의는 인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의 3인 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맞제소를 예고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 사령탑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반헌법적 망언으로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국회 품위를 실추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 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였기에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윤리위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국감장에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굉장한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금 전 징계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친일사관 논란을 일축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게 식민사관입니까?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힘이 없어서 누가 일본의 국권 참탈을 정당화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사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북한 핵무기를 뺀 남북 재래식 전력만 비교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우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 역시 국방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며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매입가 기준 2억여 원어치 주식을 전량 매도했으며 15% 손해를 봤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치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공방이 급기야 여야 사령탑을 향한 윤리위 제소와 맞제소로 비화하면서 대치 전선은 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에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허술한 인사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공기업은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한 공기업에서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2달여 뒤 이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실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이 갑작스레 생긴 결혼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면서 문자를 받은 합격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합격 통보를 한 이상 이미 채용한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채용된 걸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회사가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면제라는 특혜 제공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합격 번복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 없는 특혜 제공 시도. 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그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살 A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DNA 채취 검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그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반만 진행하는 거였고 저희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이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NA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PTSD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혁신학교입니다. 특정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채취 검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을 이유식과 녹차, 젤리 등으로 속여 반입한 밀수범들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당국과 합동으로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의 배달 과정을 추적한 뒤 최종 목적지에서 마약 사범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택배 취급소에서 마약을 챙기려던 30대 남성 A씨가 관세청 직원들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 7.3kg을 이유식으로 속여 국제 우편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케타민은 5억 3천만 원어치로 1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 종류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동물용 마취제인데 술이나 음료에 섞였을 때 특별한 맛이나 향이 느껴지지 않아서 데이트, 성폭력에 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3월 대마초 404g을 어린이용 가방 등받이 속에 숨겨 국제 우편물로 미국에서 밀수하다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또 외국인 4명은 지난 3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마초 128g을 찻잎과 섞어 녹차로 속인 뒤 특송 물품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세청은 밀반입된 마약이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외국인 거주지로 유통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좀 밀집된 지역이죠. 강남 그리고 논현동,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온 사람들 있는 시형. 젤리 등으로 교묘하게 숨긴 마약이 들통난 건 인천 세관이 미국 국토안보 수사국과 함께 마약이 숨겨진 화물이 배달되는 과정을 추적한 뒤 최종 도착지에서 밀수범을 잡는 통제 배달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Of the outstanding partnership between our agencies, which provides for information sharing, joint investigations and controlled deliveries, and the detection and apprehension of those responsible for narcotic smuggling. 세관은 엄격한 단속으로 국내에서 마약이 비싸게 팔리는 점을 악용한 밀반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보복 공습이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기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력한 남부 헤르손주는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6시간 만에 잔해에 깔려있던 12살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Звонили, нет, под утром звоним, нет. Я позвонил знакомому, говорит, да, в эту пятиэтажку прилетели. Мы сразу прилетели. 미콜라이우는 13일 하루에만 주거지 40여 곳이 폭격을 당해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을 쫓아낸 쿠피안스크에도 이른 새벽 시장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город Купянск, воз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рынка. Произошло, пролетело, что-то бахнуло и все разнесло вообще. Военный объект, наверное, понимаете? считают, вот это военный объект.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차별 공습에 상관없이 러시아 점령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헤르손주에서 이달에만 5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고립 위기에 빠진 점령지 행정부는 주민 대피를 권고하고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Херсо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езда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отдыха и учебы херсонских семей. 우크라이나는 공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의 남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와 크라스노예 마을에도 현지 시간 13일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일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일 이후 키이우 등을 향했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전형적 테러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가 어떤 종류건 핵무기 사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다만 일각에서 나토 차원의 물리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문들도 대부분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네. 다만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먼저 위쪽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자료 100여 건이 삭제된 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했고 네.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을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내용에 주목한 겁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위법 감사 논란에 감사원이 전 정부 20명에게 수사 요청을 했다고 제목을 썼는데요. 이번 감사는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제목이었고, 감사원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의 기관의 20명에 대해서 무더기 수사 요청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함께 담았는데요. 대통령실의 주파수를 맞췄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악용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 스스로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한 유튜버가 대박 주식을 소개해 줄 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으로 들어오라면서 사람들을 모집했고요. 4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주식 관련 유튜버의 채팅창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그 해당 유튜버인 척을 하면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대신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꼬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20여 명으로부터 13억 원을 챙긴 뒤에 잠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민원과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투자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범죄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감원 측은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고요. 또 수시로 매매 내역을 확인하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85개 대학교가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줬는데도 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제목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현상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일부 대학들은 입학을 하기만 하면 성적이나 가계 형편 등과는 관계없이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면서 적극적인 모집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3년 동안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대학이 모두 85곳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경기와 인천에서 19곳, 나머지 66곳은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내걸어도 신입생 충원율이 유지되거나 오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10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은 오히려 미달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모습인데, 대학들이 이렇게라도 신입생 모집에 나서는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 집중된 지방정부의 교육 투자를 대학 투자에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신입생 충원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학력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겁니다. 저희 다음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이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기사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네. 제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서울의 유치원 교사 경쟁률이 68대 1로 나왔다. 임용 절벽에 2배나 껑충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임용 시험 접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10명 선발하는데 682명이 몰렸고요. 결국 68.2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경쟁률을 보면 37.29대 1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초등교사 경쟁률도 3.6대 1에서 올해는 4.57대 1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오른 거는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치원 교사는 42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요. 초등교사도 216명에서 10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선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다고 하면서 선발 인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었는데요. 정교조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충분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죽은 물고기 떼는 정어리 떼인데요. 진해만 인근에서 14일째 이렇게 떼 죽음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부대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죽은 정어리 떼를 수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76톤 넘게 수거를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죽은 정어리 떼가 이렇게 바다를 뒤덮는다고 합니다. 현재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요. 수질 오염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창원시 조사 결과 이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민들이 가져다 버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매일 너무 많은 양의 정어리가 죽어나가고 있었고 또 물속의 산소량이 적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유독 정어리만 죽어나간 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과 창원 해양경찰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겠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적어도 열흘 후 10월 24일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조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야생동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야생동물의 개체군이 50년 동안 69%나 감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세계자연기금 WWF가 최근 지구생명보고서 2022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야생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평균 69%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열대 지역이 위치한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무려 9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물 종별로 보면 연어나 뱀장어 같은 회유성 어종이 76% 감소했고요. 상어와 가오리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말 10헥타르당 2,200여 마리 정도 발견되던 제비가 2005년에는 22마리밖에 보이지 않게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줄어드는 원인은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또 기후변화 등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탈탄소화, 또 자연 보전과 회복에 대한 노력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국가안보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3연임을 확정짓는 시진핑 주석에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국가안보 전략. 미중 경쟁에 결정적 10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our world is once again at an inflection point. We're in the early years of a decisive decade. The terms of our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set.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주 언급해온 100년 대변국이란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当今世界正在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총부리를 겨눈 중국.
당시 마오쩌둥은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양국이 화해의 약수를 나눈 건 중국이 핵무장을 통해 안보 불안을 덜어낸 뒤였습니다. 이후 개혁 개방과 냉전 해소 국면에서 당내 파벌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마오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할 때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기틀을 착착 다져나갔습니다. 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强化政治监督。 미중 패권 대결 속에 3년임을 사실상 확정지은 시진핑. 외부에 강력한 적수가 필요한 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021년 미 의사당 난입사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마지막 공개 청문회 직후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만든 사람으로부터 직접 답을 들을 의무가 있다며 모든 미국인은 그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6도로 다소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6도, 대전은 1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돼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4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 위로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모습입니다. 현장을 감독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는 2가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부실 해체 작업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는 이유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4억 원을 내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뿐 아니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영업정지 8개월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변경을 요청해놓고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3개월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거대 건설사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형사소송에서도 재하도급을 지시나 공모, 묵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며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딴 영업정지 처분을 법정 다툼으로 무마하는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6천억 원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따내는 등 올해 도시정비 사업만 1조 원 넘게 수주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는 요청과 자문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틈을 타서 대형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는 것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딴 참사 때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에 염색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짓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정작 당국의 안전성 검증은 진척이 없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다모다 샴푸가 나온 뒤 염색 샴푸를 찾는 소비자가 늘자 대형 마트에는 전용 매대가 설치됐습니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되고 탈모까지 막아준다는 광고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집계 결과 올해 9월까지 염색 샴푸는 9만 개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4.5배가 됐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염색 샴푸는 지난해에는 모다모다 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 샴푸는 총 35종에 이릅니다. 이 중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모다모다처럼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즉 THB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8개, 타르 색소가 들어간 샴푸는 12개, 기능성 연모제 성분이 들어간 게 12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염색 샴푸로 유통되는 제품도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탈모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연모 기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인정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광고라든가 또 홍보에서는 그 염색 기능, 연모 기능성을 강조해서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THB 성분의 위해성 검증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 검증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모다모다 측과 식약처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모다모다 샴푸에 TH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모다모다 측은 전문성 있는 과학자 단체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해성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염색 샴푸 시장. 더 늦기 전에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올 여름처럼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하천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하천에 물이 불어나도 부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차단막과 함께 모인 쓰레기의 양은 물론이고 종류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비가 그친 뒤 다리 밑으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때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물을 먹고 아래로 가라앉거나 바다로 유입되는데 기존의 쓰레기 차단 시설물은 쉽게 부서지거나 설치 방식이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홍수 등 수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개발했습니다. 부표처럼 물 위에 떠 급격한 수위 변화에도 쓰레기만 안정적으로 모아줍니다. 초속 8m 속도로 급물살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쓰레기 100톤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단막과 함께 모인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AI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천에 흘러 들어온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나뭇가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수거를 하러 들어와야지만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물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주간과 야간,
그리고 흙탕물과 같은 하천물의 상태에 따라 부유 쓰레기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이미지를 딥러닝한 AI가 카메라에 찍히는 쓰레기를 6종류로 자동 분류하는데 정확도는 최대 97%에 달합니다. AI 기법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수거 주기를 같이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12월 충남 공주 유구천에서 새 차단막과 AI 분류 기술의 현장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발생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은 육지에서 만들어져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번 기술이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포르쉐 코리아, BMW 코리아, 포드 코리아, 벤츠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23개 차종 6,500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판매사나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인플레이션의 중요 지표입니다. 지금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밤 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산이 정상인가 보다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뒤에 먹구름이 걷히면서 또 하나의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제 단순적으로 이제 지표만을 놓고 보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둔화된 건 맞아요. 네. 8.2%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8.1%가 예상치니까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게 맞는데 네. 지금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건 여기서 거품을 좀 빼보자. 변동성이 너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건 아직도 멀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달에 6.3%에서 또 6.6%까지 더 뛰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다음 달 미국은 11월 1일, 2일 FOMC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네. 올해 마지막 12월 14일에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1월 8월에 미국이 중간 선거예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지표 중간 선거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성적표예요.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게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리는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식음료, 식료품 많이 올랐고요. 주거비용 역시 1년 전에 비하면 식료품이 11% 그리고 주거비용이 6.6%예요. 이건 잘 안 내리거든요. 이 기조적으로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아직은 인플레이션 정점은 좀 멀었다라는 걸 좀 시사하고 있는 대목인데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런 이제 우리 하는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지금 과속 페달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빅스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연말 가면 4%를 예상했던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 4.8 얘기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미국이 5번 연속 연거퍼 3걸음씩 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사실 오징어 게임의 막판은 정말 눈치 보기예요. 네. 미국이 얼마 가느냐에 따라 4걸음 갈 수도 있고 3걸음 갈 수도 있고 2걸음 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 지금 FOMC 회의 의사록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도 그렇고요. 대부분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해야만 그동안 3번 인상으로는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뭐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이제 미국이 다다음 달 밟을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뭐 1%포인트 인상설도 잠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CPI 발표 나고 뉴욕 증시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새벽 2시에 페드워치를 보니 연준의 금리 전망을 알 수 있는 페드워치를 보니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네. 물론 0.2% 미미하지만 네. 이 빅스텝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제로였고 울트라 스텝 가능성 그리고 99.8%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앞서 제가 이제 12월까지 5연속입니다. 내년 2월 1일이 첫 번째 FOMC 회예요. 한국과 미국은 FOMC 회의는 1년에 8번, 45일 간격으로 열려요. 네. 그래서 내년 첫 회의는 미국은 2월 1일에 있습니다. 이때도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예요. 상단이. 네. 자, 그 가능성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기조, 우리가 이제 이 점도표를 봤잖아요. 미국의 점도표는 연준위원 19명이 이제 금리 예상 도표예요. 이거는 분기마다 발표가 돼요. 3, 6, 9. 그러니까 11월에 발표 안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페드워치에 있는 연방선물 기금 금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 그리고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미국이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75까지 가져가고 내년 초 5.25까지 가져간다면 네. 지금 사실은 한국은행이 더 걱정해요.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경로 이탈했거든요.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지금 11월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금리 격차,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 벌어져요. 네. 물론 이번 빅스텝에서도 만장일치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하는 총재를 제외하면 6대2고 하는 총재 포함하면 7대2였거든요. 네. 소수 의견, 베이비스터로 갑시다도 2명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이 지금 이 금통위원 내부에서도 경기나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경기 침체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고 또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등 떠밀려서 다음 달 이제 빅스텝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정말 중요하다 이런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판 오징어 게임에서 뒤로 백도라고 하죠. 뒤로 가는 그 중앙은행장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영국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70조 원 경기 부양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계속 이거는 일부만 처리한 거네.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거든요. 영국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게오르기바 IMF 총재가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은행들이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좌고우면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네.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긴축으로 갖고 있는데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려고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분명하게 줬어요. 만에 하나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통화 정책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재정 정책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럼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고장 나요. 한쪽에선 가속 페달, 한쪽에선 브레이크를 밟고 이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IMF 연차총회, 세계은행 총재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어요. 네. 전 세계 금융위원장, 중앙은행장 다 모였어요. 내노라하는 경제수장들이 모여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 잡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합니다. 라고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면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장중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장하자마자 거의 다우지수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가 이제 수직 상승, 거의 산등성이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종가가 고가에서 마감하는 주요 2%에서 3% 내외의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과매도 구간에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제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이 중간선거가 참 가까워졌구나. 네. 정책성 자금이 좀 밀어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호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견조해요. 견조하다는 얘기는 경기 감안하지 않고 고용 감안하지 않고 미국이 초강도 긴축할 수 있는 바탕
이 밑밥을 좀 깔아준 것이기 때문에 네. 좋지 않고 여기다 IMF 수장들 다 이구동성으로 경기 둔화 우려 감만하더라도 긴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일부 기술적 분석 차트 하시는 분들이 S&P 500 지수가 3,500선 부근까지 떨어지면 이게 고점 대비 한 20%, 25% 넘게 떨어지는 거니 기술적 반등은 한 번쯤은 나와요. 뭐 그런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를 건가? 이게 만일 베어마켓 랠리라면 이게 다시 여기서 고점 잡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가 더 현명해요. 우리 증시가 과연 이처럼 따라서 큰 폭으로 랠리를 펼칠까? 저는 아마 이제 전강 후약 쪽으로 굉장히 좀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주춤했던 수입 물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1,400원대에서 고공 행진하고 있었던 환율 이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를 이제 예측할 때 선행 지표성으로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세 개를 잡아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해야 하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수입 물가는 온전히 달러를 주고 달러를 결제해야 되는 물가예요. 네. 근데 환율이 지난달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난달 환율 원화 절하 가치가 5% 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수입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수입 물가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돼요.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생산자 물가가 다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5에서 6%의 고물가가 지금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여기다 변수 하나가 더 생겼어요. 국제유가 지난달까지 괜찮게 내려가다가 다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증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로 200만 배를 감산하겠습니다. 바이든의 기대를 확 꺾어버렸어요. 네. 그러자 다시 국제유가 오르는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물가가 우리도 굉장히 평평하게 내리지 않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3.3%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입 물가라는 게 우리 의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 안정을 이제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의 빅스텝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다음 달 추가 빅스텝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저는 추가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안 하면 더 욕 먹고요. 네. 해도 욕 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은이 판단할 때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급속도로 돈을 빼요. 네. 여기서 더 빼라고요? 지금도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공매도까지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흉흉해져요, 민심이. 네.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 가능성은 상당하고요. 당연히 이제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말 중에 세 가지를 주목해 보면 올해가 내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은 경기 성장 더 떨어져요. IMF가 4월, 7월, 10월 세 번 경기 전망 수정했어요. 저 경기 전망 잘못했습니다. 다 내려요. 근데 내년 2%가 과연 온전히 갈 것인가? 더 내리게 되면 1%예요. 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물가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환율 측면에서는 한미통화수합 후 깜짝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견했던 겁니다. 미국이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런 물가 못 잡아서 지금 달러 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달러 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무슨 대가를 더 치르려고요?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방어하는 게 낫다. 환율 외환 통화수합에 대한 기대감 꺾어놨고요. 내년 경기 더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빅스텝 가능성을 사실상 이제 정부도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빅스텝을 가도 욕을 먹고 그 아래 베이비 스텝을 가도 욕을 먹으면 욕을 좀 안 먹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가면 욕 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가면 국민들한테 욕 먹어요. 네. 아니 지금 빚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지난 이제 8월에 제로였어요. 제로 금리였어요. 네. 10년 만에 지금 3% 금리 시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예금이 있으신 분들은 5% 이자 1억 은행에 예치해 두면 연간 500만 원 이자 받으니까 넉넉하시겠죠. 네. 이 얘기는 뭐냐?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올린다는 건 이렇게 빨리 올린다는 건
당연히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코픽스 금리라는 건 은행, 시중 8개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반영해요. 바로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예금금리 오른다는 게 좋아도 좋아할까? 그 이면에는 대출금리 따라 오릅니다가 숨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빚 부담이 늘잖아요. 그럼 저소득층, 취약계층들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출발 기금도 하고 있고 안심전환 대출 하고 있고 네. 안심전환 대출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에요. 여기 한 25조 원 투입돼 있죠, 재정이. 지금 얼마 정도 신청했느냐? 한 2조 원 남짓 신청했어요. 처음부터 예견돼 있잖아요. 여기 주택 1주택자인데 실거래 가격 4억 원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네. 서울 수도권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지방에서 해봐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기준 좀 더 올리겠습니다. 실거래가 5억, 6억 단계적으로 높이는 거 감안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것도 예측을 못하면 뭐하러 국민의 이 월급을 받아갑니까? 네. 이거 세 번째예요. 2015년도 했고요. 2019년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적된 데이터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뭐 1,800조가 넘어가는 이 가계부채 가운데 8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때는 정말로 영끌했던 비트했던 분들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아마 정책금융당국의 고민일 겁니다. 네, 이제 뭐 실효과가 좀 더 좋은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보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보젠은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 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 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 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 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LA 대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규 시즌 4위 팀 KT가 5위 기아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마운드에서 선발 소영준이 호투하는 사이 타석에선 배정대가 3타점 싹쓸이 2루타로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 팀의 반란은 없었습니다. 4위 KT는 1차전에서 5위 기아를 6대2로 누르고
한 경기 만에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번트 작전하고 엔드런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나중에는 선수들이 역시 큰 경기를 해봐서 그런지 잘 풀어 나가줘서 선수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KT는 기아가 믿었던 좌완 선발 놀린을 3회 일찌감치 강판시켰습니다. 조용호의 우익수 키를 넘기는 큼지막한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먼저 달아났습니다.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던 타구였지만 기아로선 나성범의 한 박자 늦은 판단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나성범은 이어진 알포드의 안타 때도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면서 다시 추가점을 헌납했습니다. 4회와 5회 기아에 한 점씩을 내줘 3대2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KT에게는 비기닝 8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아웃 만루에서 배정대가 주자를 모두 지워버리는 3타점 2루타를 폭발시키면서 KT는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잘 맞은 타구는 아니어서 막 그렇게 짜릿하진 않았지만 이제 모든 주자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그 부분이 되게 짜릿했습니다. 5와 3분의 1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낸 KT 선발 소형준은 2022 가을 야구의 첫 승리 투수가 됐고 무실점으로 이어던진 김민수와 벤자민은 다시 한번 KT의 막강 마운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남은 준 플레이오프부터 다시 잘 준비해서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2006년 현대 유니콘스 시절 이후 16년 만에 가을 야구가 열린 수원 야구장은 만원 관중이 들어차 가을 야구의 시작을 만끽했습니다. KT는 16일부터 3위 키움과 오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 티켓 전쟁을 시작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코트의 최강자를 가리는 프로농구 2022-2023 시즌이 내일 열전에 돌입합니다. 흥행 요소도 많지만 개막전부터 리그를 파행 직전까지 끌고 간 신생구단 캐롯을 바라보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2022-2023 시즌이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호웅과 이승현, 이대성 등 정상급 스타들이 새로운 팀으로 연쇄 이동하고 10팀 중 절반인 5팀이 새 사령탑을 맡는 등 어느 때보다 흥행 요소가 많습니다. 프로스포츠 최초로 함께 감독을 맡은 조상현, 조동현 쌍둥이 형제의 지략 대결에 팬들의 눈길이 집중됩니다. 지고 나서 솔직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잠을 많이 못 잤고 정규 시즌 들어가서 6번 더 붙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경쟁력을 선수들이 보여줬고 자신감 또한 넘치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재미있는 농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생팀 캐롯의 불안한 행보는 올 시즌 프로농구의 가장 큰 의문부호입니다. 15억 원의 가입비 중 1차분인 5억 원을 내면서 리그 파행의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남은 가입비 10억 원과 전신 오리온 측에 납부해야 하는 인수금 20억 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70억 원에 달하는 농구단 한 시즌 운영 비용을 차질 없이 충당할 수 있을지 농구계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 없이 해서 시즌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SK가 KT와 함께 2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새로 도입된 아시아 쿼터로 국내 무대에 선보이는 6명의 필리핀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수영의 간판 스타 황선우 선수가 2년 연속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황선우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내린 어제 MVP 기자단 투표에서 52표 중에 44표를 얻었습니다. 황선우는 2007년과 2008년 MVP를 받은 박태환 이후 14년 만에 2년 연속 전국체전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황선우가 동료의 부정 출발로 금메달을 놓친 계영 800m를 제외하고 4관왕에 올랐고 한국 신기록 1개를 포함해 대회 신기록 4개를 작성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도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 응시자들이 일부 문제가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성적 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모 씨 등 18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응시생들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특정 교육대학교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2도,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7도, 부산 1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안개가 모두 걷히겠고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대구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 인체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